네, 그러면은 우리의 20세기로 넘어가 봅시다. 네. 마이클 밀스 감독이 작년에 만든 영화죠. 사실 생각해보면은 마이클 밀즈가 네. 그 나름 스파이크 존즈랑 친해요. 아, 그쵸. 네네.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그 로만 코폴라랑도 일을 했었고. 아, 그렇구나. 역시나 계속 코폴라 집안의 마수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네네. 굳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왠지 약간이나마 연결되는 것 같은 영화로. 네, 그러네요. 진행이 되고 있네요. 이 우리의 20세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몇 번 언급을 했어요. 오스카 네네. 때도 오스카 시즌에도 언급을 했었고. 오스카에서 각본상을 받지 않았나요? 아니요, 제가 밀었는데 못 받았어요. 맨체스터 바이 더 시가 받았어요. 아, 그랬나요? 후보에는 올랐습니다. 유일하게 노미네이션 된 부문이 각본상이었고 마이클 밀스 감독이 직접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쓴 영화이고요. 이전작이었던 비기너스에서 감독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썼다면 이번 영화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에서 사실 아버지는 등장하지도 않죠. 기초에서 쓰여진 픽션 영화입니다. 원래 제목은 20세기 여인들인데 20th Century Women인데 한국에서 이제 다음 주에 개봉을 하잖아요. 네네. 네, 우리의 20세기로 바뀌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여인들이 들어가면 안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네. 그래서 되게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 하나와 일단은 이렇게라도 많은 사람이 보게 된다면 많이들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네. 저는 두 가지 생각을 저도 했는데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정말 거기까지 안 나가고 20세기 여인들이라고 하면은 여인들이라는 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가 그냥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란 말이 약간 시대적 느낌이 나네요. 약간 올드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 여인들이란 단어가. 여성들 이것도 웃기네. 네, 그러니까 뭔가 여성들이라고 하면은 또 뭔가 이걸 좀 뭔가 그 자체로 어떤 정치적인 네. 선언을 하는 것 같은 제목이라서. 네네네. 그런 느낌이 또 들고 이게 생각보다 여성이란 단어 자체가 굉장히 컨텍스트에 의해서 오염이 많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적절한 번역을 찾지 네네. 못한 채 우리의 20세기로.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아쉽긴 한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딱히 다른 나은 제목을 금방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의 20세기라고 하면은 그냥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렇게라도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하고요. 왜냐면은 이 영화가 미국에서 손익분기점을 못 넘겼거든요. 마음이 아파. 그래서 손익분기도 못 넘겼구나. 그렇게 비싼 영화도 아니었는데. 그래가지고 네. 근데 이게 미국에서만 못 넘긴 게 아니라 네. 인터내셔널로 팔린 것까지 해도 못 넘겼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이라도 더 열심히 팔려야지 네. 되지 않나 뭐 이런 씁쓸합니다. 네네. 이게 뭐 좀 웃긴 생각이긴 하지만 오스카에서 상이라도 하나 받았으면 조금 나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그러게요. 네, 뭐 이거 사실 줄거리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이야기가 굉장히 어떤 중심 인물과 뭐 갈등이 있고 막 이렇게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좀 느슨하게 에피소드들이 나열되는 방식이긴 한데 어쨌든 이야기 자체는 이제 1979년도에 제임이라는 10대 소년이 엄마와 엄마의 집에 하숙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라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엄마인 도로시아란 캐릭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캐릭터일 것 같은데 이 사람은 평범한 어떤 교회 지역의 엄마와는 굉장히 동떨어진 어떤 어떻게 보면 좀 6, 70년대에 어울리는 약간 좀 그 주류 문화에 거슬러가는 약간 독특한 구석이 있는 엄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혼자서 아들을 키운다는 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인물이고 그래서 이제 자기네 집에 하숙을 하고 있는 에비라는 20, 30대 여성과 네. 줄리라는 이 아들의 절친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너무 여러 가지 일을 하셔서 막 도자기도 그으시고 차도 고치시고 하는 다른 하숙인 네. 윌리엄. 근데 그분은 뭐 기본적으로는 그 집에서는 집을 고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그렇죠. 분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그 나중에 뭐 포토리스도 그렇죠. 열고 하시기 때문에
다재다능하신 네, 윌리엄. 네, 네. 이렇게 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하고 제이미를 키우는 과정에서 제이미는 또 이제 엄마가 자기와 거리를 둔다고 생각해서 약간 상처를 받는 가뜩이나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약간 어머니를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살아가는 이야기고 어떤 굉장히 두드러지는 갈등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둘이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데서 오는 피로감? 그런 것들이 쌓여가서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는 아들이랑 아들의 친구인 줄리가 어디 바닷가로 여행을 가고 거기서 이제 아들이 사라진 줄 알고 걱정이 돼서 찾아온 엄마와 거기서 이제 모종의 화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네. 정말 줄거리를 말하기가 애매한 영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단순히 요약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5명의 사람이 나오고요. 5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엄마인 도로시아, 그 다음에 애비, 그 빨간 머리의 하숙생. 네, 하숙생이죠 뭐. 그 다음에 집을 고치고 월세가 밀리는 하숙생. 네, 집을 고치고 있는 남자 윌리엄, 그리고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제이미, 그리고 제이미의 소꿉친구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 줄리. 2살 정도 차이가 나는 설정이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5명이 살아가는 얘기고요.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조금은 더 성장 영화에 가까운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성장이 전형적인 성장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다른 부분이 성장 영화는 보통 어쨌든 간에 뭔가를 겪으면서 거기에 대한 말로 설명하기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는 걸 성장 영화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 영화 자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 안에서 이 남자 아이가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별로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이 영화의 큰 틀에서는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에 가까운데 이 영화에서 재밌는 거는 이 영화의 내러티브 밖으로 나와서는 이 감독이 어머니가 나를 이해하려고 했던 노력을 되짚어 보면서 이제는 없는 어머니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맞아요. 과정이 이 영화에 담겨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정확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제이미라는 캐릭터는 사실 우리가 그 아이의 16살? 17살? 그 정도 딱 그 시점만을 보는 거잖아요. 그때는 네. 정말 세상 그 무엇보다 자기한테 관심이 많은 시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엄마가 무엇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시기일 수밖에 없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게 자신의 삶의 기초에서 쓰여졌다는 거를 생각해보면 감독은 그랬던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이제 와서 다시 되돌아보면서 그 주변에 있던 인물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인 것 같고 그 와중에도 가장 그 영화 끝에 나레이션에도 나오지만 결국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엄마인 거잖아요. 근데 그쵸.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도 이 엄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쵸. 그러니까 이 감독이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를 느끼는 게 이 영화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이 감독이 자신의 어머니, 그 당시 어머니의 나이대가 돼가지고 자신의 어머니가 어땠을지를 다시 반추해보는 영화고 그런 면에서 재밌다고 생각했던 점은 저는 이 영화가 기본적으로 롤플레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마이크 밀스 영화에 보면 항상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약간 심리학 이런 데 약간 관심이 조금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역할 바꾸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영화 우리의 20세기 같은 경우에는 엘르 페닝에 자세히 등장하진 않지만 어머니가 사실은 이제 심리 상담 치료 하시는 분이고 10대 전문. 네네네. 그래서 엘르 페닝도 그 영향 사실 굉장히 그 자기 삶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것 때문에 삐뚤어졌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삐뚤어졌죠. 그리고 그런 주제에 이제 제이미에게 엄마한테 화나 있으니까 역할놀이를 하자고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내가 엄마로 생각해보라고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런 식의 역할놀이가 사실은
이 영화에서도 한 번 더 나오죠.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영화를 보면은 에이미가 어느 날 에이미래. 애비? 애비가 애비가 그 윌리엄한테 가가지고 잠자리를 갖자고 요청하는데 거기서도 롤플레이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역할을 생각해 보면은 윌리엄이 사진사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윌리엄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대리장인 거고, 그쵸. 애비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래서 해달라고 하는 말이 미안하다고 얘기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장면을 보면은 그러니까 슬프네요. 그 장면 진짜 슬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윌리엄 캐릭터가 굉장히 볼수록 굉장히 흥미로운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윌리엄이 이제 애비의 역할로서 애비에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주는 장면이 있죠. 예를 들면은 그리고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비기너스에서 어쨌든 이런 롤플레이 장면이 있고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썸서커도 기본적으로는 약간 롤플레이랑 관련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게 있네요. 그 비기너스에서 주인공 올리버? 이완 맥그리거가 이 멜라니 로랑을 파티에서 만나잖아요. 할로윈 파티라서 서로 다른 복장을 하고 있고 이완 맥그리거는 프로이드로 분장을 해서 기억이 난다, 이제. 거기서 이제 심리 상담을 해주듯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었죠. 네. 근데 재밌는 게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마이크 밀스 감독의 부인이 미란다 줄라이 감독이자 작가인데 이제 미란다 줄라이가 쓴 책이 있어요. 소설책. 근데 제가 여름에 잠깐 읽었었는데 그것도 뭔가 강박을 가진 어떤 중년 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녀가 심리 상담사에게 굉장한 의지를 많이 하거든요. 정말 남들한테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근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썸서커도 보면 어쨌든 엄지손가락을 빠는 나이 들어서 엄지손가락 빠는 사람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식의 접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어쨌든 자기 자전적으로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이고 비기너스나 아니면 우리 20세기를 생각해봐도 한 번은 자기가 아버지가 되어서 사실 시나리오를 써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20세기 내가 어머니가 되어서 한번 시나리오를 써보는 거고 하지만 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어쨌든 간에 누군가를 온전하게 이해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더 주어진달까요? 저는 그래서 사실 비기너스를 보면서도 비기너스에서는 설정상 아버지가 이혼을 하진 않았잖아요. 대신에 어머니가 죽은 이후에 자기에게 70대이실 때 자기에게 커밍아웃 했다는 사실이 실제 경험에서 나온 건데 그때도 보면 그 이완 맥그리거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장면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20세기의 제이미보다 더 어렸을 때, 좀 초등학생 시절에 그때 보면 엄마의 행동들이 그때 자신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있는데 엄마가 좀 독특한 행동을 많이 하고 뭐 미술관에 가서 이상한 포즈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데리고 나와서 너가 가자는 방향으로 내가 차를 볼게 뭐 이런 이상한 게임을 제안한다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이미 이때부터도 어머니에 대한 좀 더 궁금증 같은 거는 더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비기너스의 초점은 어쨌든 아버지의 삶이었으니까 조금 더 뭔가 완결성이 있고 내가 아버지는 좀 더 이해할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든다면 20세기 여인들은 우리의 20세기는 아예 그런 부분이 더 희석돼서 어머니를 내가 이해했어 라는 톤이 거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더 재밌었던 것 같긴 해요. 저에게는. 그래서 더 아예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한다고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제이비가 자신이 읽은 책을 가지고 엄마한테 읽어주니까 엄마가 그래서 너는 이게 나라고 생각하니? 근데 그 장면 정말 소름 돋았던 것 같아요. 전 처음 봤을 때 제가 그 장면을 좀 재밌었던 이유가 이 영화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도로시아가 제이미를 키우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이미도 도로시아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과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두 사람의 보이스오버가 둘 다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기너스랑 비교를 해보면 더 극명한 게 비기너스에서는 이완 맥그리거만이 얘기를 했다면 이 우리의 20세기는 둘이 번갈아 가면서 보이스오버 나오고 심지어는 한 문장을 둘이 같이 읽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 특히 그 아까 말씀하신 장면은 제이미가 이제 애비한테 선물 받은 페미니즘 급진 페미니즘 서적을 이게 쓸모없고 살아있다는 것의 고통인가? 뭐 하여튼 그런 제목의 이제 글인데 조이 모스라는 페미니스트가 쓴 글인데 나이 드는 여성에 대한 글인 거죠. 그거를 처음에 제이미가 책상에서 읽어요. 근데 이 목소리는 그러니까 제이미의 목소리로 우리는 이 텍스트를 읽는데 제이미의 목소리지만 이게 조이 모스라는 어떤 중년의 여성 페미니스트의 이야기인 거고 화면은 도로시아가 살아온 화면들을 보여주잖아요. 뭐 일을 한다든지 뭐 저녁을 먹는다든지 뭐 혼자서 뭐 생각에 잠겨 있다든지 그러니까 경험은 도로시아의 경험을 보는 건데 다시 또 제이미로 화면이 갔을 때 보면 제이미가 도로시아에게 이걸 읽어주고 있는 거고 그걸 도로시아가 듣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냥 여기서 이 상황상 제이미라는 아이는 아직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엄마가 어떤 면에서 상처받는지를 모르는 아이인 거지만 그냥 그런 식으로 씬을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조심스럽고 뭔가 내가 섣불리 이 사람을 이해한다고 얘기하지 않는 방식인 것 같아서 저는 보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물론 맞아요. 그걸 듣는 아네트 베닝의 표정도 알잖아요. 자기 이야기가 남한테도 똑같은 이야기라는 걸 알고 또 그게 정말 사실같이 느껴져서 괴롭기도 하지만 또 아들이 이걸 나라고 생각해서 읽어줬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착잡하고 그 모든 것이 버무려진 그 표정.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맞아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역시나 결국에는 이 영화를 만드는 일도 어쩌면은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일이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엄마와 아들이 같은 문장을 함께 그러니까 번갈아가면서 읽어서 마치 한 사람인 것 같은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어머니의 목소리는 어쩌면은 이 마이클 밀스가 상상하는 어머니의 목소리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결국엔 이 영화를 만드는 이야기 자체가 그녀에 대한 기억 같은 것을 주워 모으는 그런 행동 같다는 생각이 들고 흩어진 네네 그쵸. 그 마이클 밀스가 작년 뉴욕 영화제죠? 이 영화가 상영된 게 맞아요. 네, 그때 그 링컨 센터에서 인터뷰한 걸 유튜브로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시나리오 쓰는 방법을 들어보면은 한 3년 쓰는데 큰일이죠. 손익분기점도 못 넘기는 영화를 3년 동안 시나리오를 쓰고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근데 반년 동안은 이제 계속 그냥 긁어 모은다고 위키피디아를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위키피디아에 가서 자기가 그냥 뭐 그 시대에 영화에 너무 드러난다. 이미지를 모으고 음악을 모으고 그런 것들을 이제 집어넣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내 어머니가 좋아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긁어 모으면서 그녀를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영화에 그대로 담겨 있고 그리고 그런 사진 그런 것들을 모으는 행위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은 애비에게도 사실은 반영이 돼 있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애비가 이제 어느 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모두 사진을 찍기로 결심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물건이 더 이상 물건이 아니게 되는 그냥 추억이 담겼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집착이라고 할까요? 저도 사실은 그런 걸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뭔가를 버리는 순간 그 사진을 찍고 버려요. 그래서 그 미니멀리스트 그 책에도 나오는 방식. 그래요? 이거 다 갖고 있지 말고 사진을 찍어놓고 버리라고. 저는 근데 오히려 그게 미니멀리스트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사진도 어쨌든 데이터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라서 저는 디지털 무시했나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 물론 물리적으로 공간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하드 공간도 생각보다 되게 비싼 공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드도 어쨌든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미니멀리스트스러운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옷이나 그런 거는 버릴 때 사진을 찍고 버리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결국엔 공유하는 게 있는 거죠. 왜냐면 이 영화가 사실 처음 시작하는 장면부터가 차가 불타는 장면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차가 불타는 걸 보면서 엄마는 되게 아름다운 차였다고 얘기하니까 제이미가 기름 냄새 난다고. 그저 오래된 차일 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 차가 어떤 물건이었는지는 결국에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이게 그 전 남편이 이혼하면서 남기고 간 차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차에서 있었던 일들 때문에 결국에는 그 차라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제이미를 낳았을 때 제이미의 탄생을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자동차고, 그래서 이 물건들이 단순히 그냥 물건이 아니라 이 역사가 담겨있는 물건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함부로 버릴 수 없는 그런 면에서 이제 또 재밌는 점은 이 영화가 결국에는 어찌 보면은 가족에 대한 얘기, 뭐 물론 당연히 엄마에 대한 가족에 대한 얘기지만 그 5명이 만들어내는 관계도 사실은 가족처럼 보이고 이 영화 전체 내내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집을 뜯어 붙이는 일을 사실은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다음 작품이 마더가 생각나네요. 전혀 다르지만 완전 다르죠. 그래서 영화에서도 사실 갈등이 주로 터질 때는 집을 나가면서 가출을 하고 계속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 반복되는, 그래서 낡고 볼품 없을지도 모르지만 역사가 담겨있는. 맞아요. 그 집 자체도 그 집에 대한 설명도 중간에 잠깐 나오지만 굉장히 오래된 집이고 이미 그 79년도를 배경으로 했을 때 한 70년, 80년 된 집이었고 이제 거기를 거쳐간 사람들이 잠깐 얘기하잖아요. 뭐 어떤 가족이 살았다가 뭐 히피가 살았다가 막 맞아요. 그런 역사가 있는 공간이죠. 네. 그래서 이 영화는 그런 집에 대한 것도 그렇고 사실은 그 인물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인생을 담으려고 노력하는 영화고, 그래서 너무 그리고 효과적으로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사실 짧게 다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물을 하나하나가 되게 막 너무 이상한 캐릭터들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냥 되게 평범한데 그냥 개인적인 어떤 상처가 있고, 그 개인적인 상처가 사실은 어떤 그 역사를 살아온 사람이라면 있을 법한 어떻게 보면 되게 뭐 있을 법한 이야기들인데 너무 효과적으로 잘 보여주는. 네. 그래서 이 결국에는 삶이라는 것이 담고 있는 모순적인 감정을 확실히 영화가 캐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오래된 것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그것들이 소중해지는 이유가 시간이 쌓였기 때문에 소중해지는 건데, 그래서 그 가치를 어쩌면은 그 시간이라는 것이 만들어냈을지도 모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또 그 이 영화 중간중간에 나오는 패스트포워드 장면처럼 너무나 속절없이 빠르게 지나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이 이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뺏어가 버리는, 그래서 적당한 단어가 지금 안 떠오르는데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거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 영화에 그 음악이 굉장히 독특한데 그 중간중간에 이질적으로 삽입된 게 카사블랑카의 As Time Goes By잖아요. 카사블랑카 화면도 몇 번 나오고 험프리 보가트에 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기도 하고, 엄마가 가장 좋아했던 배우로서 맞아요. 실제로 마이크 밀스 어머니가 험프리 보가트를 좋아했다고. 네. 그래서 이 영화에 그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 다시 태어나면은 험프리 보가트랑 결혼할 거라고. 결혼할지 말지 자기가 좀 고민해보겠다고. 근데 그게 그 마이클 밀즈 어머니 실제로 했던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이제 그 아까 시간이 흘러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물론 이 카사블랑카라는 게 그 엄마가 살아온 세대를 보여주는 거이기도 하고 엄마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역할도 하지만 또 이 As Time Goes By라는 노래가 나옴으로써 약간 이 이야기랑도 잘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그 장면이거든요. 그 도로시아가 처음으로 에비한테 나 너네 이 새로운 세상을 한번 봐야겠다고 데리고 나가죠. 이렇게 해가지고 펑크 뮤직 그
펑크밴드 공연 클럽에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그 윌리엄이 이제 어설프게 키스를 하니까 대체 왜 이러냐 그래서 막 약간 따끔하게 혼을 내고 네. 혼자 이제 그 펑크 밴드 음악을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제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뭐 나는 79년이고 나는 55살이다 이러면서 그리고 이게 내 아들이 뭐 믿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 시대의 뭐랄까 이미지들이 막 이렇게 나열이 되고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는 1999년에 암으로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가 있을 거고 그 전에 뭐 Y2K를 대비해서 나는 뭐 금고에다가 돈을 맡길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애들이 더 이상 이제 핵에 대한 공포를 느끼지 않는 대신에 날씨를 그러니까 그 지구 온난화를 걱정할 거라는 걸 자기는 아직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대사는 이걸 또 과거형으로 다시 서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뉴이어스 이브 전날에 죽었고 장례식에서는 루이 암스트롱을 장례식이란 얘기는 안 했고 어쨌든 그 뉴이어스 이브니까 루이 암스트롱의 음악이 나오고 있었고 이런 식으로 그거를 더 지나가 버린 시점에서 서술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래형으로 서술을 하다가 약간 그냥 어떤 개인의 시점이 아니라 정말 이 한 시대의 시점을 보여주려는 시도로 여러 가지의 그 시제를 써가지고 이야기를 나레이션을 꾸린 게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네. 또 하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변해간 세상 앞에서 뭔가 어설프게 내가 이걸 이해해보려고 하잖아요. 음악도 들어보고 춤도 춰보고 막 하는데 그 어설픈 적응을 하려는 시도 외에는 어떤 것도 사실 할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인터넷이라는 세계가 나중에 나올 거고 뭐 에이즈라는 게 나올 거고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걸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유한함 같은 게 느껴져서 되게 서글픈 장면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시대를 벗어날 수 없는가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게 뭐 꼭 부정적이라기보다 정말 나는 시대의 산물일 수밖에 없고 거기를 초월할 수 없다는 게 좀 역설적으로 느껴져서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그쵸. 그 도로시 캐릭터가 그 시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건 사실은 담배 이야기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오죠. 맞아요. 줄리가 담배 한 대 달라고 했더니 야 건강에 안 좋아 피지 마 이랬더니 아줌마는 맨날 피잖아요 이랬더니 우리 때는 담배는 건강하지 않은 게 아니었다 스타일리시한 거였다고.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분이 살고 있는 시대를 확실하게 잘 보여주는 짤막짤막한 장면에서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장면들이 꽤 있는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도로시아의 세대가 그 베이비붐 이전 세대인데 이제 대공황을 어릴 때 겪고 그래서 막 우울한 집에서 우울한 차를 타고 우울한 사람들이 돌아다닌다 막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당시. 그리고 또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되게 이 격동의 세월을 산 거잖아요. 그래서 또 그 전쟁 특히 전쟁 기간 동안 그 당시에 여성들한테는 되게 집안에 어쨌든 남자가 없으니까 독립적이 돼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사회적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또 5, 60년대에 와서는 그 뭔가 대중문화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막 보급되면서 어쨌든 좀 여성상, 뭐 엄마의 상 이런 것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60년대에는 그거에 대항해서 막 약간 히피 문화가 나오고 되게 어떻게 보면 본인도 되게 많이 격변하는 세상을 살았던 건데 70년대에는 이제 페미니즘 운동도 나오고 자기는 되게 스스로가 약간 반주류적인 어떻게 보면 깨어있는 아들의 지각이나 결석 같은 거에도 공모를 해주는 깨어있는 쿨한 엄마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여기서 너무나 변해가는 세상을 보면서 당혹감을 약간 느끼잖아요. 예를 들면 애비 같은 경우에 얘는 이제 세컨 웨이브 페미니즘이니까 막 menstruation, 생리 막 이걸 그러니까 외쳐보자 다 같이 외쳐보자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모순적인 감각을 갖고 살아가는 세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어느 사람이나 자기가 살았던 시대가 흥미로운 건 맞는데 이 도로시아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그걸 잘 보여주는
재밌는 시대의 인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자기가 쫓아가려고 해도 결국엔 쫓아갈 수 없듯이 빨리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 장면들 같은 것이 결국에는 여기서의 어머니가 아들을 이해하려고 음악을 듣는 장면들 같은 경우에는 역할 바꾸기의 한계 마치 마이클 밀스가 자신의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어머니도 결국에는 자신의 아들을 이해하는데 결국에 실패해야 하는 예를 들면 저는 그게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장면 중에 그 펑크를 듣는데 결국엔 그 펑크가 아름다운 음악으로 바뀌면서 펑크 그룹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맞아.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고 이 음악이 내 아들이 좋아하는 거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도 약간 펑크를 고등학교 때 들었었어서 약간 빈정이 상했거든요. 처음 봤을 때는 왜 이거를 바꿔? 기분 나쁘게 왜 이게 페이드 아웃 되는 거야? 이 음악이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그게 치환해서 생각해보는 일종의 역할 서로의 입장을 바꾸는 것처럼 이 펑크라는 음악이 자신에겐 어쨌든 이런 음악이겠지라고 상상해보는 뭐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대화합 씬 있잖아요. 춤추는 씬, 라디오 음악 들으면서 그건 또 굉장히 클래식한 30년대 재즈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저는 그 장면이 처음 봤을 때 좀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그 모텔방에서 5명이 다 같이 모여서 대화합을 이루는데 좀 클리셰가 아닌가. 그 저희가 얼마 전에 봤던 허공의 질주에서도 가족 간의 대화합은 왜 그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춰야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아쉬웠는데 그게 근데 뭐 그 시대의 정서였을까요? 그렇긴 하네요 진짜.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아유 나 뜨겁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한국에서 일단 부모님이랑 같이 춤을 출 일이 거의 없었던. 어릴 때는 이제 아빠 발등에 올라가서 막 춤추고 했던 기억은 좀 있는데 그렇네요. 나 뜨겁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페미니스트 책 읽어주는 장면에서 네. 이걸 나한테 왜 읽어주는 거야 했을 때 이걸 나한테 왜 읽어주는 거야가 아니라 그래서 넌 어떻게 생각하니 했을 때 제이미가 몰라요 뭐 그냥 재밌다 생각했어요. 제가 페미니스트인가 봐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순간에 그 순진한 그 선언이 엄마에게 뭔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데 뭔가 그런 모습이 되게 진짜 같았거든요. 그래서 진짠가? 이랬는데 그 장면은 그냥 상상에 의존해서 쓴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걸 뒤늦게 읽고 이걸 내가 10대 때 읽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쓴 장면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게 젠더 차이인가? 저는 사실 거기서 어머니의 상처는 보다는 사실은 이거는 겪었으면 이불킥하는 장면이구나 라는 생각을 그건 맞죠. 그쵸. 에 더 가까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어머니의 속상함이랄까? 그런 아들이 나 이렇게 생각을 들려주는 속상함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어렸을 때의 얄팍한 깨달음에 취한 나의 모습들 뭐 이런 거를 보는 그 이불킥하는 장면으로서의 느낌이 저한테 훨씬 더 그 장면은 강하게 왔던 장면인 것 같아요. 이불킥 또 다른 얘기라면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이 3명의 여성과 1명의 윌리엄이라는 남자가 제이미를 키우는 얘기라는 생각은 어쨌든 확실히 들잖아요. 실제로 어머니가 영화 안에서 부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보면은 또 재밌는 거는 그 페미니즘과 관련해가지고 그 애비와 도로시의 갈등도 이 영화에선 좀 재밌는 구석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 갈등은 얄팍하게나마 사실은 윌리엄이란 남자를 사이에 두고 있는 기싸움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역으로 그것보다 사실 훨씬 더 강하게 다가오는 거는 이 애비라는 캐릭터가 자궁암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거를 깨달았게 됐을 때 그때 갑자기 이 애비가 열심히 제이미에 대해서 사실은 케어하기 시작하는 내 아들에 대한 그거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약간 그런 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그때 제이미가 기특한 짓을 하긴 했죠. 그렇죠. 실제로 애비가 이 집에 하수구sem으로 들어오기 전에 아이를 가지려고 했었고
그래서 마치 제이미를 어떻게 한번 내가 잘 키워보겠다, 잘 만들어보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 어떻게 한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 확실히 그런 갈등도 있고 그게 뭐 세대 간의 갈등일 수도 있고. 그쵸, 세대 간의 갈등이기도 한데 하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엄마와 딸 같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특히 그 새 이름 지어주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따뜻한 장면 중에 하나로 기억이 되는데. 아 근데 그 새 이름은 왜 그렇게 지은 걸까요? 얘네가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아닐까요? 일부일처제를 하는데 고생한다. 이름이라도 거창한 되게 멋있는 걸 지어주자 해서. 아니 근데 그런 그게 거니까요? 근데 그 이름이 저는 그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게 맥시밀리안과 칼로타. 네, 칼로타. 그 역사적으로 있는 커플이더라고요. 오. 그래서 보니까 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멕시코의 약간 괴뢰국의 왕과 왕비인데 둘 다 유럽에서 이제 온 건데 왕이 되려고. 재밌는 점은 남편은 멕시코에서 결국엔 처형당했고 아내는 엄청 오래 살았어요.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아내가 남편의 구명을 위해서 유럽에서 많이 노력을 했다고는 하던데 어쨌든 간에 남편이 죽고 수십 년 뒤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은. 82세까지 사셨더라고요. 천수를 누리고. 물론 뭐 궁금해서 그냥 잠깐만 찾아본 거라서 뭐 지식은 얄팍한데 뭐 그렇게 금방 막 같이 죽고 그러지 않으셔가지고 다른 커플 이름도 많았을 텐데 왜 이런 커플의 이름을 지었을까? 근데 괴뢰국의 왕이었다고 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너무 어울리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의 이름을 지었다면 별로 안 어울렸겠죠. 그 식민지 시대 그 프랑스인가 어쨌든 멕시코의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더라고요. 뭐 원래 왕족이긴 했던 것 같고. 뭔가 왕족 이름이잖아요. 딱 들어도 고전적이고 막 그냥 저는 그런 의미인가 보다 했었는데 재밌네. 그거 되게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그 이 영화의 이 시간대 안에서는 엄마가 어쨌든 굉장히 오랫동안 데이트도 안 했고 남자가 없었던 것처럼 나오고 그래서 실제 직장 동료들이 레즈비언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뭐 윌리엄은 있지만 윌리엄과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갖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데이트 신청하는 장면? 데이트 신청 받긴 하지만 어쨌든 뭐 거기서 와인한 하지만 실제 데이트하는 게 나오지 않고 그 저녁을 부르니까 저녁을 먹으라고 오라고 하는 거니까 이 영화에 나온 모든 저녁 장면 다 떼거지로 먹는 장면밖에 없잖아요. 데이트스러운 데이트가 아닌 거죠. 그리고 뭐 실제로 제이미가 왜 그렇게 외롭고 우울하냐고 근데 괜찮냐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도 있고. 맞아. 그래서 그 장면은 진짜 기억에 남는 장면이네요. 너무 마음이 근데 어쨌든 간에 끝에 가서 엄마의 꿈이 비행기 조종사였잖아요. 근데 그런 남자를 만나서 말년에 비행기 여행을 뭐 2년에 한 번씩인가 1년에 한 번씩인가 꼭 하고 그냥 그런 결말이 너무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귀엽다기보다는 저는 되게 그 장면 감동적인 장면이었는데 사실 그 마지막 장면 사실 그 비행기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장면인데 사실 그녀의 꿈이 파일럿이었잖아요. 그래서 뭐랄까 감동적이죠. 너무나 낭만적인 해피엔딩이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 장면이었고. 그리고 암 걸린 것도 보면 이미 막 전이 다 돼가지고 거의 죽기 전에 발견하잖아요. 얼마나 행운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뭐랄까 마음이 찝찝한 구석이 별로 없는 영화랄까? 사실 굉장히 동화 같은 이야기라는 생각까지 드는 영화긴 한 것 같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뭐 이제 줄리가 뉴욕에 가고 싶어 해가지고 NYU에 가고 애비는 결국 아이를 둘이나 갖고 뭐 그런 것들이 다 뭔가 잘 풀려나가는 결말들로 한 게 조금 뭔가 이야기의 현실성이라는 게 있었다면 그걸 떨어뜨린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되게 기분 좋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결국엔 그런 엔딩에는 그 소망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들이 이제 왜 자꾸 나를 당신만은 충분하지 않는 거냐고 얘기하면서 왜 자꾸 내 주변 계속 남자를 계속해서 끌어들이고 주변에 이제 여자들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나를 잘 키우려고 하냐고 얘기하면은 어머니가 되게 솔직하게 말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나보다 행복해길 바라는데 나처럼 되지 않길 바란다.
근데 나는 혼자서는 그 할 자신이 없다고 솔직히 되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랬던 엄마의 마음처럼 그 자식도 이제 역으로 이들이 행복했으면은 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 같은 게 이 엔딩에 맞아.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역으로 제이미가 도로시한테 그 물어보잖아요. 나 지금 내 나이 때랑 비교해서 행복하냐고. 그러면은 엄마가 내 나이일 때 뭐에 비해서 이 어느 근데 미래에 대해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 나이 때 행복했던 것만큼 지금도 행복하냐 뭐 그런 식으로 물어보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냐? 그 내 나이일 때 상상했던 것만큼 행복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나 그런 식으로 물어봤나요? 네. 어쨌든 그랬더니 도로시가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라고. 그런 거 생각하면 우울증 지름길이라고 막.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그쵸. 남한테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랬더니 엄마는 내 엄마잖아 이랬더니 엄마한테 도둑 물어보는 거 아니라고. 그런 얘기도 하고 사실 너무 마음에 드는 캐릭터다. 그런 되게 역설적인 얘기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많죠. 뭐 예를 들면은 비슷한 대사로 도로시가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 고통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도 있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거 다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지고 다시 또 괴로워지겠지만 그건 신경 쓰지 마 라고 하죠. 근데 이 진짜 도로시아라는 캐릭터가 너무 재밌는 게 애비가 결과를 받으러 병원에 가는 날 이제 제이미한테 집에서 기다려주라고 부탁을 하면서 남자들은 그래서 제이미가 만약에 안 좋은 소식이면 어떡하지 이랬더니 그래 네가 그 옆에 있어주라고. 남자들은 꼭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꼭 남자들은 옆에 있어준 거 못하더라 이랬더니 엄마 나는 모든 남자가 아니야 이랬더니 yes and no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너무나 그 확신에 찬 그 대답이 그리고 설명도 안 하잖아요. 너무 귀여운 너무 재밌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장면에서 지금 현대사에 빠진 대사가 있어요. 그 남자들은 뭐든지 고쳐주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실제로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 사이에 그렇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어쨌든 세계관이 비기너스와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비기너스에서는 사실 뭐 이혼을 한 걸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 어머니가 남편한테 어쨌든 사랑을 못 받는 거잖아요. 남편은 동성애자인 걸 숨기고 살아가는 거였고 엄마는 그걸 알고 있었지만 사실 뭐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이였던 거니까 그래서 약간 뭐 거기에서 오는 우울함 같은 게 살짝 드러났다면 이 도로시아 같은 경우도 윌리엄인가 누가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냐고 막 물어봤을 때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해서 근데 뭐 뭔가 특별한 게 있었냐 특별히 좋은 게 있었냐 했더니 왼손잡이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때 또 어쨌든 결혼 생활에서 별로 만족감? 사랑받지 못한 느낌?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정반대였어요. 그래요? 네, 저는 그 장면이 정말 사랑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본인은 사랑을 하지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남편한테 별로 사랑받지 않았다는 느낌? 그런 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 장면을 다시 회상해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남편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보라고 하니까 왼손잡이였다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이 영화 안에서 이 도로시가 계속해서 뭔가 수집하는 거에 하나로 이제 주식을 계속 기록하잖아요. 근데 남편이랑 그 주식을 같이 기록했었고 남편이 왼손잡이라서 주식을 기록하면서 내 등을 긁어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윌리엄이 그게 다야? 라고 하니까 난 그게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정말 좋았구나. 그쵸.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그 일화에서 꼭 그렇다기보다 이 여자가 어떤 남자들과의 관계를 보면 이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뭐 윌리엄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직장 동료를 대할 때 그런 거라든지를 봤을 때 별로 사랑을 많이 받고 막 사랑에 익숙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독립적인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뭔가 별로 그걸 원한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너 레즈비언인 줄 알았대. 그래서 확신이 없었어. 어쨌든 뭐 우리 데이트 그럼 할 거지?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되게 그 표정 같은 걸 보면
씁쓸하달까?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리고 막 이건 꼭 남자라서는 아니겠지만 독특한 캐릭터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처음 만난 막 소방관들을 자기 생일 파티에 막 꼭 오라고 해가지고 초대를 하고 하는 게 되게 그 캐릭터가 너무 외롭고 그거의 일정 부분이 저는 남편의 부재에서 온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 우리의 20세기에서는 아빠가 뭐 동성애자여서 떠났다라는 건 전혀 나타나지 않지만 그런 짐작을 하게끔 하는 제가 그거를 아는 상태에서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리고 성이 똑같아요. 비기너스에서도 부모님의 성이 필즈였는데 여기에서도 성이 필즈고 이름은 다르지만 그렇구나. 그 마이클 필즈 어머니도 실제로 99년에 돌아가셨다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그 태어난 연도도 한 뭐 2년, 3년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암으로 돌아가시고. 이 연기가 다 너무 좋았어요. 이 영화는. 정말 기가 막히다. 그랬던 것 같고. 그쵸. 그리고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고 근데 뭐 사실 또 그게 당연한 게 이 마이클 밀스가 한 얘기 보면은 이 영화는 그들에게 보낸 러브레터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러브레터인데 하긴 그렇게 안 그릴 수가 없죠.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아네트 베닝 같은 경우는 감독이랑 되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들어가기 전에 아무래도 이게 감독의 어머니의 기초를 둔 캐릭터다 보니까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감독이 거의 터치하지 않고 그 아네트 베닝의 해석에 적극 맡겼다라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정말 캐릭터 자체도 좀 쉽게 보지 못했던 캐릭터긴 한데 아네트 베닝이 그런 걸 잘 하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캐릭터가 있는 사람. 사실 그런 면에서는 전 마이클 밀스가 연출에는 그렇게 대단한 재능이 있는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은 없지 않아 사실 약간 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물론 훌륭하신데 그러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예를 들면은 이 영화가 그 연출을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하는 케이스가 있고 근데 이분은 좀 더 편집에서 오히려 자신이 연출을 좀 담아내고 있지 않나. 뭔가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 그 영화를 보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어쨌든 디자이너이기도 한 것 때문에 오는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저도 어떤 장면을 보면 그림이 예쁘다. 근데 그림이 예뻐서 넣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좀 있긴 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지 않다는 느낌?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뭐 도로시랑 애비에 관한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그 엘레 페닝이 연기한 줄리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줄리가 또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특히 10대 여자아이가 겪는 어떤 불안감과 또 나 다 자랐다는 착각?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굉장히 재밌게 섞여 있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뭐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어쨌든 심리 상담을 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그 악영향으로 바깥을 놔두는 사실 여자아이 캐릭터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뭐라 그랬지? 그냥 다른 남자와 좀 쉽게 성관계를 가지고 그 잠자리를 가지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가지 않고 그 제이미의 방으로 다시 찾아 돌아가는 제이미와는 절대 자지 않죠. 그 말도 재밌죠. 그 너랑 친구고 그 너랑은 그 성관계를 갖기 너무 가까운 사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극복하게 해줄게. 극복하고 싶지 않아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왜 그 좀 방황하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몰라서 막 이렇게 아무하고나 자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캐릭터인데 또 어떻게 보면 자기가 뭘 원하고 자기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캐릭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진짜 대학도 뉴욕으로 간 거고 그 전에도 뭐 제이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뭐 오르가즘에 대해서 물어보나 했는데
이제 자기는 그런 거 못 느낀다고. 근데 친구들도 다 못 느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왜 해? 이랬더니 그거 말고도 되게 뭐가 많아.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 느낌과 뭐 어떤 연결된다는 뭐 그런 감정 뭐 이런 것들 막 얘기하면서 그리고 절반 정도는 후회해 했더니 근데 왜 해? 이랬더니 절반 정도는 후회 안 하니까 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아, 이 캐릭터가 되게 스테레오티피컬한 막 나가는 10대 여자애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약간 조숙한 어쨌든 캐릭터로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제 물론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을 찾는 캐릭터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제이민의 방에서 맨날 잔에 걸려서 아네트 베닝 그 도로시랑 대화하는 장면에서도 사실은 약간 이기는 것처럼 그 어쨌든 간에 뭐랄까요 도로시아가 약간 서로 약간 할 말을 잃는 부분이 나오죠. 서로 주고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명한 캐릭터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특히나 줄리에게야말로 결국에는 이 집이 진짜 가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러 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어머니가 그 아네트 베닝이 제이미를 기르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했을 때 나는 이 아이의 엄마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녀에게는 어쨌든 간에 이 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약간 불변하기를 원하는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그녀에게는 어찌 보면 여기는 어느 누구보다 그걸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제이미가 줄리를 좋아하는 마음이랑 줄리가 제이미를 좋아하는 마음은 확실히 그 크로스가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찌 보면은 그러면 약간 전형적인 면까지 있어 보이는 크로스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은 오히려 저는 줄리라는 캐릭터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거랑 반대로 굉장히 스테레오타입에 가까운 캐릭터라는 생각이 사실 저는 약간 들었거든요. 조숙한 10대. 약간 자기 파괴적이면서 근데 약간 뭐 있어 보이는. 근데 오히려 그녀를 그러면서 오히려 연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얘가 진짜 진짜 그럴 법하다는 느낌을 받는달까요? 뭐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솔직하다고 느끼는 모습을 봐서 그럴까요? 예를 들면은 줄리 같은 경우에는 제이미에게 담배 피는 방법 같은 걸 가르쳐주면서 쿨한 남자는 의식하지 말아야 돼 막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보일지 의식하지 말아야 돼 그런 날방하면서 그런 모순적인 그런 모습이라든지 사실 그런 면에서는 뭐 비슷한 장면은 사실은 애비에게서도 보이죠. 애비가 그 나이 든 여자를 어떻게 꼬시는지 클럽에서 뭐 알려주는 장면 같은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그 세 명의 서로 다른 세대가 어쨌든 세상을 만나는 것을 경험하는 뭐 제이미의 모습을 보는 게 이 영화의 또 뭐 다른 재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그리고 그 사실 윌리엄이 좀 상대적으로 비중이 떨어지는 캐릭터기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끊임없이 어쨌든 영화 내내 나오고 윌리엄도 하나의 챕터를 받잖아요. 자신의 삶에 대한. 제이미에 대해서도 사실 제이미는 자기 챕터는 없는데 도로시아가 독백으로 설명을 해주잖아요. 얘는 뭐 닉슨 세대이고 닉슨과 함께 자랐고 경제적 풍요와 함께 자랐고 권태와 함께 자랐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그럼에도 왜 제목이 여인들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윌리엄이나 제이미 둘 다 약간 우리가 되게 자주 보는 남성 캐릭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 개봉했을 때 그레타 거윅 인터뷰인가를 봤는데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20세기 여인들과 관련해서. 그랬더니 그레타 거윅이 마이크 밀즈야말로 진짜 페미니스트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그런 맥락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저는. 무엇보다도 결국에는 제이미라는 일종의 대리자를 통해서 이 여인들을 만나는 이야기니까요. 사실은 윌리엄 같은 경우에 되게 의외인 부분은 막 그 책들 다 읽었잖아요. 막 시스터후드 막 이런 책들 다 읽고 막 여기에 그 집에서 출산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좋은 챕터가 있다면서 막.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이제 그가 약간 히피로서 살았을 때 그렇죠. 집에서의 출산한 뭐 이런 거 그럴 수는 있겠네. 네, 저는 사실 약간 그런 면으로 약간 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자기는 여성들이랑 자고 나면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더라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긴 하지만 윌리엄의 언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헤테로 남성 같지 않은 그런 게 확실히 느껴져서. 대사로도 나죠. 언유절하는 사람이라고. 그쵸. 그런 걸 물어보는 장면이 도로시아가 너는 어떻게 너가 됐니?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장면이 있죠. 그런 장면. 재밌는 캐릭터. 네. 네, 이제 추천 영화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저 먼저 할까요? 저 뭐 편하신 대로. 저는 사실 오늘 여기 도착해서 급하게 생각한 건데 전혀 별로 다른 영화긴 한데 다른 영화는 왜 추천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니까. 오케이. 네, 그러시다면 제가 뭐. 최근에 본 영화인데 네. 크리샤라는 영화예요. 혹시 아니요, 아세요? 몰라요. 그 왜 제가 얼마 전 아니고 예전에 한번 추천한 적이 있는데 It Comes at Night이라고 네네. 공포 기억나요. 영화 한번 추천했었잖아요. 그 트레이 슈츠 감독의 좀 있으면 그거 한국에서 개봉하는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안 할 아닌가?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좋습니다. 근데 그 트레이 슈츠 감독의 전작이고 이 영화가 크리샤가 거의 인디펜던트로 만들어서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에서 상을 받아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감독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재밌는 점은 일단 이 영화는 감독의 자전적인 경험에 베이스 되진 않았어요. 그 대신에 어쨌든 이야기 자체가 크리샤라는 여인이자 엄마에 대한 이야기고 거기 안에서 크리샤의 아들을 연기하는 게 감독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 연기자들이 전부 다 가족이거나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 역할은 본인이 했고 크리샤 역할은 이몬지 뭐 고몬지 숙몬지가 했는데 엔트가 했는데 실제 이름이 크리샤이시더라고요. 그냥 이제 그 이름을 그대로 갖다 쓴 거고 감독의 엄마도 크리샤의 여동생이자 그 영화 속에선 자신의 이모로 연기를 했고 한데 그걸 보면 뭔가 아들이 자기가 버려졌다고 생각하거든요. 크리샤는 사실 뭐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때문에 아들을 맡긴 거지만 그래서 그런 갈등이 하루 땡스기빙이라는 하루의 시간 안에서 어떻게 폭발하고 뭐 그런 것들을 다룬 영화인데 그냥 뭐 살짝 연관성도 있고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되게 재밌어요. 재밌고 저는 이 영화도 뭔가 스타일이 좀 약간 과하게 스타일리시하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긴 하지만 관습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는 내내 그 엄마 크리샤라는 인물에 대해서 되게 그 크리샤의 복잡한 면들을 잘 포착하려고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의 추천작은 사실 이번에는 영화가 아니고 식스핏 언더라는 HBO 드라마예요. 총 5시즌으로 돼 있고 페이보릿 드라마. 아, 예, 제 넘버원 드라마인데 트윈픽스를 제치고. 아, 트윈픽스랑 비교가 안 돼요. 아, 급이 다르구나. 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였나? 어쨌든 5년 시즌 5개로 이루어진 드라마고요. 주연으로는 유명한 사람은 이제 그 넥스터에 나오는 주인공이 사실 그 넥스트 전에 찍었던 작품이고요. 그 이름 뭔지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이런 거 금방금방 잘 잊어가지고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네요. 이 식스핏 언더를 추천하게 된 이유는 사실 굉장히 심플한데 이 식스핏 언더 자체가 거기 있는 등장하는 사람들의 가족을 다룬 이야기이자 그 가족 개개인의 삶을 다룬 이야기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특히나 표현 방식에서도 약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도 그 인물이 그 태어난 해와 죽은 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드라마고 이 가족 자체가 사실은 장례업자들이에요. 그 식스핏 그래서 식스핏 언더구나. 그래서 약간 흥미롭다기보다는 약간 잔인한 구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항상 오프닝 시퀀스가 그 날에 장례를 치를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로 시작을 하면서 이름이 뜨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았다 숫자가 뜨고 그 사람에 대한 얘기에 대한 플롯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장례 치는 동안 이 가족이 겪는 이야기에 대한 플롯이 두 개가 섞여져 있어서 하나를 이루어지는 드라마고 이 시즌 5의 마지막 회에 가면은 이 드라마도 그 지금 우리가 봤던 우리의 20세기 우리의 20세기처럼 이들이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뭐 그런 면에서 사실 형식적인 면에서 사실 비슷한 구석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생각이 났고요. 디테일한 면으로 들어가면 비슷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큰 틀에서 보면 사실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드라마의 큰 흐름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를 깨닫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이 식스피드 언더라는 드라마가. 그래서 사실은 이 식스피드 언더 드라마의 첫 화에서 죽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원래 집을 지키고 있던 동생과 그 일종의 돌아온 장례식 때문에 딴 데서 살다가 돌아온 탕자인 장남과 이들이 함께 이제 어쩌다 보니까 계속 장례업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정착하면서 알고 보니까 뭐 사실 아버지가 렌트한 집이 또 따로 있고 죽고 나면 알게 되는 거죠. 보면은 이제 아버지가 평소에 일만 성실하게 하고 자신을 다 희생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만의 막 있었어. 자기만의 공간을 빌려서 시가를 태우면서 음악을 듣는 방 같은 것도 몰래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 형제들이 발견해 가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혹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주인공의 여자친구로 나온 사람이 사실은 부모가 심리 분석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강박에 있는 딸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항상 뭔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받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그 주인공 장남의 여자친구로 나온 사람도 생각해보니까 약간 그 엘리 페닝처럼 자기 파괴적이고 좀 이 남자 주인공은 사실 비행기에서 만나서 성관계를 하면서 알게 되는 그런 캐릭터네요. 뭐 저는 일단 굉장히 추천하는 드라마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길어서 뭐 쉽게 보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몰아서 볼 만큼 엄청 재밌는 드라마는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는 상당히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위로가 됐던 드라마라서 그냥 저도 이거를 쭉 봤던 드라마라기보다는 그냥 띄엄띄엄 보면 봤던 드라마라 가지고 생각나실 때마다 한 편씩 보면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식스피드 언더의 작가였나 크리에이터가 이제 영화로 찍었던 그 아메리칸 뷰티의 각본가이기도 하고요. 뭐 이 작작자가 나중에 만들었던 드라마 사실 식스피드 언더보다 많이 떨어지는 드라마긴 한데 트루블러드라는 드라마를 제작했던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미국 드라마인 식스피드 언더가 제 추천작이었습니다. 그러면 2주 뒤에는 마더로 돌아오나요? 네. 그래서 다음 화는 마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 영화 시작해서 이만.